해병대에서 끔찍한 가혹행위로 인해 얼굴을 짓밟히고 실망 위기를 처한 여동생 한 명을 위해 대한민국 군사력의 정점인 별을 단 장성들 세 오빠가 벌이는 가장 압도적이고 처절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이곳의 새벽은 육지와는 다른 냄새를 풍겼다. 비릿한 소금기와 화약 냄새, 그리고 무태서는 느낄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뒤섞여 새벽 공기를 채웠다. 대한민국 해병대 흥룡부대 소속 윤채아 하사의 하루는 북녘 땅을 향한 경계의 포성이 잠을 깨우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해병이었다. 그것도 최정예만 모인다는 흥룡부대의 유일한 여군이자 포격의 눈이 되는 관측수였다. 그녀는 동기들보다 월등한 성적으로 훈련소를 수료했고 자대 배치 후에도 단 한 번의 오차 없이 목표물을 포착해내는 최고의 관측수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그녀의 뛰어난 능력은 오히려 독이 되었다. 윤하사, 아침부터 눈에 힘주는 것 좀 보소. 여자애가 독해서 어따 쓰나.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향하는 그녀의 등 뒤로 부소대장 오태식 중사의 비아냥이 파고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군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부하에 대한 시기가 끈적하게 배어 있었다. 윤채아는 돌아보지 않았다. 대꾸할 가치도 없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녀는 부대 내에서 투명인간이었다. 해병대 특유의 악습인 기수열외. 선임 대접도 후임 대접도 받지 못하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 것이다. 그녀에게 말을 거는 것은 오태식 중사처럼 경멸을 퍼붓기 위함이거나 그의 비위를 맞추는 최강민 병장처럼 괴롭히기 위함일 때뿐이었다. 식당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쏠렸다가 이내 약속이라도 한 듯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녀가 앉으려는 테이블의 병사들은 슬그머니 일어나 다른 자리로 옮겨갔다. 채아는 묵묵히 혼자 앉아 밥을 입으로 밀어넣었다.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그녀가 자대에 배치된 첫날이었다. 대한민국 군부를 움직이는 3명의 오빠들. 합참의장 강무진 대장, 해병대 사령관 강무혁 중장, 그리고 제2함대 사령관 강무결 소장. 그녀는 오빠들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다. 오직 자신의 힘으로 진짜 해병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없었다. 누군가에 의해 그녀의 가족 관계가 알려지자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노력은 빽 믿고 나대는 것으로, 그녀의 성과는 오빠들이 봐주는 것으로 왜곡되었다. 그녀를 향한 시기와 질투는 여자는 해병이 될 수 없다는 맹목적인 적개심과 뒤섞여 기수열외라는 거대한 폭력으로 그녀를 고립시켰다. 그 중심에는 오태식 중사와 최강민 병장이 있었다. 오 중사는 교묘한 언어 폭력과 부당한 업무 지시로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었고, 최 병장은 노골적인 신체 접촉과 사적인 심부름 훈련 중에 가혹행위로 그녀의 육체를 괴롭혔다. 야, 윤채아. 내 전투화 좀 닦아놔라. 반짝반짝하게. 알지? 오후 훈련 준비 시간, 최강민이 자신의 더러운 전투화를 그녀의 관물대 앞에 던지며 말했다. 명백한 하극상이자 부당한 지시였지만 주변의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채아는 그저 묵묵히 전투화를 집어들었다. 저항은 더 큰 괴롭힘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뼈저리게 학습했다. 그날 저녁 중대장 박성철 대위가 전체 중대원을 집합시켰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에 대한 야심과 출세욕이 가득했다. 다음 주 해군과 합동으로 대규모 상륙 돌격 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훈련은 해병대 사령관님과 함대 사령관님께서 직접 참관하신다. 우리 흥룡부대의 명예, 아니 나의 명예를 걸고 완벽하게 성공시켜야 한다. 알겠나? 악.
해병들의 함성 속에서 채아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둘째 오빠와 셋째 오빠가 동시에 온다니. 잘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보다 이 지옥 같은 부대의 실상을 오빠들이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오빠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빌미로 저 악마들이 자신을 어떻게 괴롭힐지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해산하는 그녀의 어깨를 최강민이 일부러 거칠게 치고 지나갔다. 그의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멀리서 오태식 중사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서해의 푸른 바다는 아름다웠지만 채아에게는 거대한 감옥의 벽과도 같았다. 그 푸른 물속에는 그녀를 질식시키는 지독한 독이 흐르고 있었다. 다가올 훈련은 그 독이 마침내 그녀의 심장까지 파고들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상륙 훈련의 날, 백령도의 하늘은 먹구름을 잔뜩 머금고 있었다. 성난 파도가 해안의 갯바위를 집어삼킬 듯이 몰아쳤다. 상륙 돌격장 갑차의 굉음과 지휘관들의 고함 소리, 긴장으로 가득 찬 공기는 실전의 공포를 방불케 했다. 윤채아 하사는 관측 장비를 든 채 차가운 바닷물을 가르며 해안으로 돌격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바닷물의 냉기와 어깨를 짓누르는 장비의 무게에도 그녀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전방의 가상 목표 지점을 향해 있었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해상에 대기 중인 함포의 지원을 받아 정확한 좌표의 포격을 유도하여 적의 해안 방어선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그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녀 관측수 윤채아였다. 관측수, 좌표 전송해. 중대장 박성철 대위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찢고 들려왔다. 좌표 브라보 탱고 743. 고도 30 이상. 채아가 정확한 좌표를 부르는 순간 그녀의 옆에 엎드려 있던 선임 관측수 최강민 병장이 다른 좌표를 중대 본부에 전송해버렸다. 채아가 부른 좌표에서 미세하게 벗어난, 그러나 포격 결과에 치명적인 오차를 유발할 수 있는 거짓 좌표였다. 그의 의도적인 실수였다. 뭐야? 포탄이 목표 지점을 크게 벗어났다. 윤채아, 정신 안 차려. 무전기 너머로 박성철 대위의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나왔다. 최광민은 기다렸다는 듯이 채아의 멱살을 잡았다. 이 미친년아. 너 때문에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잖아. 사령관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따위로 할 거야? 아닙니다. 제가 부른 좌표는 정확했습니다. 최광민 병장님이 좌표를 잘못 전송했습니다. 채아가 반박했지만 돌아온 것은 최강민의 주먹이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입술이 터지고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번졌다. 말대꾸하는 것 봐라. 이게 다 내년이 해병대에 기어들어와서 생긴 일이야. 오늘 내가 내년한테 진짜 해병 정신이 뭔지 똑똑히 가르쳐주마. 최광민은 광기에 휩싸여 채아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갔다. 주변의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혹은 외면하며 그들의 잔혹한 쇼를 방관했다. 오태식 중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훈련 중 발생한 실수,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선임의 불가피한 군기 교육. 최광민이 채아를 끌고 간 곳은 파도가 몰아치는 날카로운 갯바위 지대였다. 그는 채아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내년에 그 잘난 정신머리를 이 파도로 씻어주마. 그는 채아의 머리를 잡고 차가운 바닷물에 처박았다. 숨이 막히고 짠물이 코와 입으로 밀려 들어왔다. 채아가 필사적으로 버둥거리자 그는 더욱 거칠게 그녀를 짓눌렀다. 몇 번이고 물속에 처박았다가 꺼내기를 반복했다. 채아의 의식이 점점 흐려질 때쯤 그는 그녀를 물 밖으로 끌어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래도 내 잘못을 모르겠어? 이래도 내가 진짜 해병인 줄 알아? 광기에 찬 최강민은 채아의 머리를 잡고 따개비가 날카롭게 붙어있는 갯바위에 그대로 내리꽂았다.
콰직. 세상이 깨지는 듯한 끔찍한 소리와 함께 채아의 머리에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극심한 고통에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시야가 흐려지고 검은 파도와 붉은 눈물이 하나로 뒤섞였다. 정신 똑바로 차려, 이년아. 최강민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2번, 3번 망설임 없이 채아의 머리를 갯바위에 내리쳤다. 마지막 충격과 함께 채아의 세상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성난 파도 소리도 최강민의 욕설도 멀리서 들려오던 훈련의 굉음도. 그녀의 붉은 명찰 위로 검은 파도가 붉은 눈물처럼 덮쳐왔다. 멀리 떨어진 함상의 지휘소에서 해병대 사령관 강무혁 중장과 함대 사령관 강무결 소장은 망원경으로 훈련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의 동생에게 닥친 끔찍한 운명을 알지 못한 채 부대원들의 용맹함에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의무병. 빨리. 환자 발생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 한 병사의 다급한 외침이 아니었다면 윤채아는 차가운 갯바위 위에서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을지도 몰랐다. 가장 먼저 달려온 의무병 김도현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채아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광민 병장은 훈련 중에 미끄러져서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다며 마치 선심 쓰듯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김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채아의 상태를 살폈다. 후두부의 열상은 깊었고 출혈이 멈추지 않았다. 동공은 완전히 풀려 빛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열상이 아니었다. 두개골 내부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이건 단순 타박상이 아닙니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의심됩니다. 당장 육지종합병원으로 긴급 의무 후송 헬기를 띄워야 합니다. 이 섬에서는 수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김도현은 절박하게 외치며 휴대용 단말기에 환자의 위중한 상태를 기록했다. 뇌압 상승으로 인한 시신경 압박, 영구적 장애 가능성. 그의 손가락이 공포로 떨렸다. 그때 중대장 박성철 대위가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부상당한 부하에 대한 걱정이 아닌 자신의 경력에 흠집이 생길까 두려워하는 초조함만이 가득했다. 웬 소란이야. 훈련 중에 이 정도 부상은 흔한 일 아닌가. 중대장님, 환자 상태가 위독합니다. 지금 당장 후송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김도현이 단말기를 보여주며 애원했지만 박성철은 그의 단말기를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는 화면에 떠 있는 김도현의 긴급 소견을 망설임 없이 삭제해버렸다.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의료 기록 은폐입니다. 김도현이 분노했지만 박성철은 코웃음을 쳤다. 은폐? 이봐, 김의무병. 여긴 육지 훈련장이 아니야. 서해 최전방 백령도라고. 지금 이 상황에 헬기를 띄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전군의 비상이 걸리고 모든 훈련은 중단돼. 사령관님과 함대 사령관님이 보고 계시는 이 훈련은 실패로 끝나는 거고 나는 물론이고 부대 전체가 불명예를 뒤집어 쓰게 된다고. 한낱 하사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걸 감수하라고. 하지만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지 않아. 의무실에 데려가서 지혈하고 안정시키면 괜찮아질 거야. 이건 명령이다. 환자는 단순 과실로 인한 부상이며 부대 내에서 안정을 취하는 중이라고 보고해. 알겠나? 박성철의 비정한 명령에 김도현은 무너져 내렸다. 고립된 섬에서 대위의 명령은 곧 법이었다. 저항할 수 없었다. 채아는 결국 들것에 실려 변변한 장비 하나 없는 부대 의무실의 침대로 옮겨졌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채아는 지옥 같은 두통 속에서 간신히 눈을 떴다. 하지만 눈을 떠도 세상은 여전히 암흑이었다. 왼쪽 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오른쪽 눈마저도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다. 귀에서는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아닌
날카로운 기계음이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렸다. 절망이 심장을 잠식했다. 이대로 영원히 빛과 소리를 잃어버리는 걸까? 이 고립된 섬에서 이대로 썩어 문드러지는 걸까? 공포가 목을 졸랐다. 그때 오빠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훈련을 잘 마쳤느냐고 고생 많았다고 격려하는 셋째 오빠 강무결 소장의 목소리였다. 박성철 대위는 그녀의 옆에서 보란 듯이 스피커폰을 켜고 그녀에게 거짓을 말하라고 눈빛으로 강요했다. 채아야, 괜찮아? 목소리가 왜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다정한 오빠의 목소리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살려달라고, 여기는 지옥이라고, 제발 나 좀 꺼내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삼켰다. 자신의 비명이 해병대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둘째 오빠와 이 바다를 지키는 셋째 오빠, 그리고 군 전체를 이끄는 첫째 오빠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응, 오빠. 나 괜찮아. 훈련이 좀 힘들어서 그래. 목소리가 갈대처럼 떨렸다. 그래도 정말 괜찮은 거 맞지? 오빠가 조만간 한번 들를게. 아니야. 오지 마. 나 정말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채아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녀의 비명은 누구에게도 닿지 못하고 이 고립된 섬의 검은 파도 속으로 잠겨버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이 끔찍한 고통의 파도가 자신을 어서 빨리 집어삼켜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윤채아가 백령도의 낡은 의무실에서 의식과 절망의 경계를 헤매고 있을 때 그 섬을 작전구역으로 둔 해군 제2함대 사령부는 분주하지만 질서정연한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함대 사령관, 해군 소장 강무결은 막 끝난 대규모 합동 상륙 훈련에 대한 결과 보고를 받으며 복잡한 해상 상황도와 데이터가 표시된 거대한 전술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보고서상 모든 것은 완벽했다. 사소한 착오가 있었으나 훈련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험한 훈련을 무사히 마쳤을 막내 동생에 대한 대견함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전자 서명을 하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개인 지휘 단말기 화면 한 구석에 평소에는 거의 볼 일 없던 붉은색 경고 아이콘이 섬광처럼 깜빡였다. 긴급 합동 의료망 내 기록 변동 감지 중상 추정 환자 정보 급변경. 이것은 그가 함대 사령관으로 부임하며 해군과 해병대의 유기적인 작전을 위해 제안했던 통합보고 체계의 일부였다. 특히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중상자나 초기 의료 소견과 지휘관 보고 사이에 극심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관련 지휘관에게 최고 등급의 경고를 보내는 시스템이었다. 현장의 정보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의 마지막 안전장치였다. 또 현장 의무병이 과민하게 반응했거나 시스템 오류겠지. 그는 가벼운 짜증과 함께 경고창을 열었다. 화면에는 간결하지만 섬뜩한 내용이 떠 있었다. 소속 해병대 흑룡부대. 계급 하사. 최초 소견 심각한 외부 충격에 의한 두개골 손상 및 경막하 출혈 의심, 안구 내 압력 급상승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 가능성. 수정보고 훈련 중 과실로 인한 두부 열상 및 일시적 탈진. 수정자 중대장 박성철 대위. 강무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장난처럼 보이지 않았다. 두개골 손상이 어떻게 단순 열상으로 둔갑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은폐가 아니라 지휘관의 지능을 의심케 할 만큼 우매하고 대담한 범죄였다. 대체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이따위 짓을 벌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는 상세 정보 조회를 눌렀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심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얼음처럼 차가운 바닷속으로 끝없이 가라앉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성명 윤채아. 세상이 무너졌다.
그의 눈에 박힌 것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막내 동생의 이름이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손이 통제 불능으로 떨려 키보드 위를 헤맸다. 그는 이성을 잃고 단말기를 부술 뻔한 것을 간신히 참으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최고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박성철 대위가 삭제했던 원본 기록에 접근했다. 암호화된 로그 파일을 해독하자 의무병 김도현이 공포 속에서 기록했을 처절한 소견 전문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긴급 소견 전문 환자 의식 혼미 상태. 후두부 심부 열상 및 다발성 골절 의심. 양측 동공 산대 및 대광 반사 소실. 안군의 출혈로 인한 전방 압력 상승 확인. 즉각적인 뇌 CT 및 안저 촬영 가능한 상급 병원으로의 긴급 의무 후송해 및 EVAC 없을 시 영구적 시력 상실 및 뇌 손상으로 인한 생명 위기 상황 초래 가능. 골든타임 6시간 미만으로 판단됨. 강무결의 눈앞이 새하얘졌다. 그의 온화했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증발하고 그 자리에는 오직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차가운 분노와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끔찍한 죄책감만이 남았다. 내 동생. 오빠들 때문에 특혜를 받는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 해병대 중에서도 가장 험한 최전방 섬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바보같이 착한 내 동생. 그 아이가 지금 저 고립된 섬에서 지식여진 머리를 부여잡고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말인가.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전략과 전술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원시적인 분노뿐이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첫 번째로 누른 번호는 대한민국 해병대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그의 둘째 형 해병대 사령관 강무혁 중장의 집무실 직통 번호였다. 형. 목소리가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듯 갈라져 나왔다. 무결이냐? 훈련은 잘 끝났다면서.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그 모양이야. 채아가 형, 우리 채아가. 강무결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의무병의 소견을 그대로 읊었다. 단어 하나하나가 그의 혀를 베는 듯한 고통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전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불길한 고요였다. 잠시 후 들려온 강무혁의 목소리는 용암처럼 뜨거웠지만 그 표면은 빙하처럼 차가웠다. 그 개새끼들이 내 부대에서 내 동생을 어떻게 할까 형? 지금 당장 화성 사령부로 와. 큰형님께는 내가 직접 보고한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해병대의 명예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아니, 우리 가족에 대한 선전포고다. 전화가 끊겼다. 강무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함대를 지휘하는 냉철한 지휘관의 모습은 없었다. 오직 피를 흘리는 동생을 위해 세상 모든 것을 적으로 돌릴 준비가 된 한 마리 성난 상어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즉시 헬기에 몸을 싣고 해병대의 심장부인 화성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해병대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둘째 형이, 그리고 그들의 부름을 기다리는 대한민국 군의 최고 실권자인 첫째 형이 있었다. 세 형제의 분노가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해일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경기도 화성,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부.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라는 비석이 위엄있게 서 있는 그곳의 공기는 사령관의 분노로 인해 얼어붙어 있었다. 해병대 사령관 중장 강무혁은 집무실 안을 마치 성난 호랑이처럼 서성이고 있었다. 벽에 걸린 역대 사령관들의 사진과 해병대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담긴 액자들이 지금의 치욕을 비웃는 듯했다. 그의 분노는 단순히 동생이 다쳤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가 목숨처럼 여기는 해병대라는 이름 아래 그가 피땀으로 지켜온 명예라는 가치가 자신의 부대 안에서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짓밟혔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했다. 부하를 지키지 못한 지휘관, 동생 하나 건사하지 못한 형. 그의 자부심은 산산조각 났다.
잠시 후 함대 사령관 강무결 소장이 굳은 얼굴로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의 도착과 거의 동시에 사령부 상공에서 헬리콥터의 강력한 로터 소리가 건물을 뒤흔들었다. 사령부 내 전용 헬리패드에 착륙한 것은 해군 참모 총장도 국방부 장관도 아니었다. 대한민국군 서열 1위 합참의장 강무진 대장이었다. 그는 이 비공식적인 분노의 회의를 위해 자신의 전용기를 타고 직접 날아온 것이었다. 3명의 형제가 마침내 한자리에 모였다. 합참의장실도 해군 작전본부도 아닌 해병대 사령부의 심장부에서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사령부 전체가 숨을 죽였다. 자료 띄워. 강무혁 중장이 나지막이 명령했다. 집무실의 한쪽 벽면이 거대한 전술 스크린으로 변하며 윤채아의 의료 기록과 함께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가 빼곡히 떠올랐다. 오태식 중사, 최강민 병장, 그리고 박성철 대위. 오태식. 강무혁 중장은 그 이름을 보며 낮은 신음을 뱉었다. 과거에도 몇 차례 부하들에 대한 폭언과 월권 행위로 징계위원회에 이름이 올랐던 놈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해병대 특유의 군기 확립 과정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지. 내가 저런 암세포를 미리 도려내지 못했다. 그의 자책 섞인 말에 첫째 강무진 대장이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 탓이 아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이런 괴물을 키워낸 시스템의 잘못이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것은 바로 나다. 그러니 책임을 묻는 것은 나중에 하자. 지금은 심판의 방법을 정할 때다. 그의 눈빛은 바다처럼 깊고 차가웠다. 그 안에는 동생에 대한 연민과 함께 감히 자신의 가족을 건드린 것들에 대한 무자비한 응징의 의지가 파도치고 있었다. 조용한 감찰로는 안 됩니다. 강무결 소장이 말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 언론은 해병대 전체를 매도할 것이고 결국 채아의 신상만 대중에게 노출될 겁니다. 그렇게 되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 강무혁 중장이 동의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처리한다. 가장 해병대다운 방식으로. 그들이 명예라는 이름으로 내 동생을 짓밟았으니 우리는 진짜 명예가 무엇인지 그들의 뼈에 새겨줄 것이다. 그 순간 세 형제의 눈빛이 교차하며 하나의 거대한 결의가 완성되었다. 이것은 은밀한 복수가 아니다. 모든 해병이 지켜보는 앞에서 가장 공개적이고 가장 압도적인 방식으로 집행되는 정의 구현이다. 썩어 빠진 환부를 도려내고 그 위에 새로운 기강을 세우는 대수술이다. 작전명을 정하자. 첫째 강무진 대장이 말했다. 작전명 명예회복. 강무혁 중장이 대답했다. 더럽혀진 해병대의 명예와 짓밟힌 내 동생의 명예를 되찾는 작전이다. 계획은 즉시 수립되었다. 그들의 권한과 분노가 결합된 작전 계획은 가히 상상을 초월했다. 첫째, 합참의장 강무진 대장은 이 작전에 합참의장 긴급명령이라는 최고 등급의 권한을 부여했다. 이 시간부로 작전 종료 시까지 백령도에 대한 모든 지휘권은 세 형제가 가진다. 또한 국방부 직할의 최정예 수사기관인 국방안보지원사령부의 현장 출동을 명령했다. 둘째, 해병대 사령관 강무혁 중장은 자신의 직속 최정예 부대인 해병대 특수수색대 1개 팀과 중앙수사대 정예 요원들을 소집했다. 그가 직접 이들을 이끌고 백령도로 향할 것이다. 셋째, 함대 사령관 강무결 소장은 자신의 함대 소속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편대와 해병대 기동헬기 마리노넴 ARINEON 편대의 출격을 지시했다. 동시에 백령도로 향하는 모든 해상 및 항공 경로를 통제하여 섬을 완벽하게 봉쇄하라고 명령했다.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는 뜻이었다. 계획은 완성되었다. 세 형제는 백령도가 그려진 거대한 작전지도 앞에 나란히 섰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신성한 의식을 앞둔 사제처럼 비장했다. 그들은 해병의 이름을 더럽혔다. 강무혁 중장이 맹세하듯 말했다. 우리가 직접 가서 그 이름의 진짜 무게를 피와 눈물로 가르쳐 줄 것이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령부 밖에서 헬리콥터 엔진이 차례로 가동되는 굉음이 지축을 흔들기 시작했다. 명예회복 작전.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압도적이고 가장 사적인 정예 구현 작전이 마침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흑룡 부대는 상륙 훈련의 피로와 성공적인 마무리에 대한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중대장 박성철 대위는 자신의 완벽한 상황 통제 능력에 스스로 감탄하며 사령부에 제출할 훈련 결과 보고서를 꾸미고 있었다. 최광민 병장은 후임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어떻게 윤채아의 군기를 잡았는지 무용담처럼 떠벌리고 있었다. 오태식 중사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이제 부대에서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윤채아의 고통은 이미 과거의 일 혹은 당연한 결과일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땅이 울렸다. 처음에는 해안포 사격 훈련의 진동인가 싶었다. 하지만 진동은 멈추지 않고 점점 강해졌고 하늘 저편에서부터 무언가 거대한 철새떼가 몰려오는 듯한 굉음이 섬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다. 뭐야, 저 소리? 병사들이 하나둘씩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현실감을 상실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광경이었다. 해병대의 주력 기동 헬기인 마리논 5대가 육중한 위용을 뽐내며 편대 비행을 하고 있었고 그 주위를 마치 굶주린 흑표범처럼 날렵하고 치명적인 실루엣의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3대가 호위하고 있었다. 총 8대의 헬리콥터 편대. 그것은 국지전이 발발했을 때나 동원될 법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항공 전력이었다. 헬기 편대가 만들어내는 하강풍은 연병장의 붉은 흙을 거대한 용처럼 휘감아 올렸고 부대 전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전원 연병장으로 집합. 적기 출현. 아니, 아군기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지휘계통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당황한 부대장과 참모들이 뛰쳐나왔지만 그 누구도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다. 쿠구구구궁. 마침내 선두의 선마리논 3대가 지축을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연병장 중앙에 강하듯 착륙했다. 그 뒤로 나머지 헬기들이 상공을 선회하며 경계 태세를 갖췄다. 착륙한 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모래바람과 소음은 마치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심판의 나팔 소리 같았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중앙 헬기의 램프가 열렸다. 가장 먼저 쏟아져 나온 것은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입은 해병대 특수수색 대원들이었다. 그들은 인간의 움직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속도로 헬기 주변을 장악하고 겁에 질려 다가오던 부대 지휘관들의 접근을 총구로 막아섰다. 그리고 마침내 3명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깨에 빛나는 4개의 별 순백의 해군 대장 정복을 입은 합참의장 강무진. 3개의 별 위엄 있는 해병대 장군 정복을 입은 해병대 사령관 강무혁. 2개의 별 날렵한 해군 소장 정복을 함대 사령관 견장을 단체 입은 강무결. 대한민국 해군과 해병대를 상징하는 3가지 다른 제복을 입은 최고 지휘관들이 마치 다른 시대의 신들처럼 나란히 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표정도 없었지만 눈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부대장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그들 앞으로 달려가 거수 경례를 붙였다. 필승. 부대장 대령. 그러나 해병대 사령관 강무혁은 그를 없는 사람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지휘 단상으로 향했다. 그가 마이크를 잡자 퍽 하는 소음이 스피커를 통해 섬 전체로 퍼져나갔다. 연병장에 모인 모든 해병들 막사 창문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이들의 심장이 그 소리와 함께 멎는 듯 했다.
오태식, 최강민, 박성철. 세 사람은 군중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그저 아주 높은 분들이 부대를 방문했다고만 생각했다. 강무혁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시선이 연병장에 도열한 해병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해병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증폭 스피커를 통해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사자의 포효가 되어 터져나왔다. 나는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관 중장 강무혁이다. 그의 직책과 이름이 울려 퍼지는 순간 모두가 숨을 삼켰다. 그대들이 해병 정신이라는 미명 아래 구타하고 기수열외라는 비겁한 방식으로 고립시키고 찢어진 머리를 갯바위에 처박아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어두운 의무실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는 윤채아 하사. 그의 목소리에 담긴 살기에 연병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 아이가 바로 내 유일한 여동생이다. 내 피를 나눈 단 하나뿐인 내 동생이라고. 정적. 아니, 정적이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완전한 진공의 상태. 모든 해병들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리고 그 경악의 시선은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다. 연병장 한쪽 구석에 서 있는 오태식 중사, 최강민 병장, 그리고 박성철 대위에게로.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였는지 깨닫는 순간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더 이상 연병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열린 지옥의 아가리였다. 해병대 사령관 강무혁 중장의 목소리가 내 동생이라는 단어를 뱉어낸 순간 흥룡부대 연병장의 시간은 찢겨나갔다. 공기는 더 이상 흐르지 않았고 병사들의 호흡은 허파 속에서 길을 잃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백 명의 해병들은 자신들이 방금 목격한 것이 한낱 악몽이기를 필사적으로 바랐다. 그들이 벌레처럼 여기고 비웃고 외면했던 유일한 여군 윤채아 하사가 자신들의 정복 위에 빛나는 별들을 모두 합쳐도 닿지 못할 하늘과 같은 존재의 혈육이라는 사실을. 충격의 파동이 가장 먼저 덮친 것은 범죄의 주역들이었다. 최광민 병장은 순간 뇌의 모든 기능이 정지한 듯 멍하니 서 있다가 온몸의 근육이 통제를 잃고 풀리며 바지 위로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리는 굴욕적인 감각과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오태식 중사는 아니 그럴 리가 라는 의미 없는 소리를 뱉으며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 치다 제 발에 걸려 넘어졌다. 가장 추악한 몰골은 중대장 박성철 대위였다. 그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시체처럼 푸르게 변했고 턱이 빠진 사람처럼 벌어진 입에서는 컥컥 하는 짐승 같은 소리만 새어나왔다. 그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단 하나의 생각이었다. 끝났다. 내 인생은 오늘 여기서 끝났다. 연병장을 지배하던 지옥 같은 정적을 깨고 이번에는 첫째 합참의장 강무진 대장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동생들처럼 뜨겁지 않았다. 오히려 북해의 빙산처럼 차갑고 모든 것을 짓누르는 절대적인 무게감이 담겨 있었다. 지금 이 순간부로 백령도 흥룡부대에 대한 모든 지휘권은 합참의장 직권으로 정지된다. 부대장 이하 모든 지휘관은 직위 해제 상태로 대기한다. 그의 말 한마디에 부대장은 물론 뒤에 서 있던 연대장, 사단장까지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또한 지금부터 국방안보지원 사령부와 해병대 중앙수사대의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 모든 해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진실을 규명할 것이다. 공개조사. 그것은 해병대라는 폐쇄적인 철옹성을 외부의 힘으로, 그것도 가장 강력한 힘으로 정면에서부터 부수겠다는 선언이었다. 수사관들이 연병장 중앙에 즉석으로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했다. 그 모습은 마치 단두대를 조립하는 것처럼 보였다.
가장 먼저 불려나온 것은 의무병 김도현이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테이블 앞으로 걸어 나왔지만 단상 위에서 그를 바라보는 새 장군의 눈빛을 마주하자 마음속 마지막 공포의 둑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용기가 차올랐다. 증언해라. 내가 보고 듣고 기록한 모든 것을. 강무진 대장의 나지막한 말에 김도현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내용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최초 환자 발견 시 명백한 외부 충격에 의한 두부 외상이었습니다. 단순 과실이 아닌 명백한 폭행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긴급 의무 후송을 요청하며 소견서를 작성했지만 중대장 박성철 대위는 그는 잠시 박성철 대위를 노려보았다. 박성철 대위는 훈련을 망치고 부대 평가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제 눈앞에서 의료 기록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살인미수 방조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성철 대위가 거짓말. 저놈이 감히 상관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라고 발악했다. 하지만 그 순간 합동조사단 소속의 한 수사관이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를 높이 들어 보였다. 이것은 김도현 의무병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빼돌린 삭제된 원본 의료기록 데이터다. 박성철, 내놈이 사용한 지휘관용 단말기의 접속 기록과 내놈의 지문이 찍힌 삭제 명령 로그까지 모두 확보되었다. 이제 무슨 변명을 하겠나? 수사관의 말에 박성철 대위는 입을 다물었다. 그의 철옹성에 첫 번째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김도현의 용기는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공포의 주술에서 풀려난 병사들의 입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저도 봤습니다. 최광민 병장이 훈련을 핑계로 윤채아 하사님을 갯바위로 끌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오태식 중사님은 똑바로 가르쳐라며 웃고 있었습니다. 최광민 병장은 평소에도 윤 하사님에게 자신의 전투화를 닦게 하는 등 온갖 부당한 지시와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날 밤 박성철 대위님은 우리 모두를 모아놓고 오늘 일에 대해 함구하지 않으면 군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증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것은 더 이상 증언이 아니었다. 썩어 문드러진 상처에서 터져나오는 고름이었고 방관자들의 뒤늦은 고해성사였다. 마침내 3명의 범죄자가 수사 테이블 앞으로 개처럼 끌려나왔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군기를 잡으려던 것뿐입니다. 여자가 해병대 물을 흐리는 것 같아서. 오태식 중사는 해병대 특유의 문화를 방패 삼아 변명했다. 억울합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다들 윤하사를 싫어했습니다. 최광민 병장은 비겁하게 동료들을 물고 늘어졌다. 지휘관으로서 부대의 안정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습니다. 박성철 대위는 끝까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다. 그들의 뻔뻔한 변명이 이어지던 순간 마침내 침묵을 지키던 해병대 사령관 강무혁 중장이 직접 나섰다. 그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들을 쏘아보며 수사관에게서 서류 한 장을 받아들었다. 이것이 윤채아 하사의 복무 기록이다. 신병교육대 수석 수료 보병병과 교육수석 자대 배치 후 모든 사격 및 관측 훈련 만점. 단 한 번의 군기 문란이나 명령 불복종 기록 없음. 그는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다. 오태식. 내놈의 눈에는 이 기록이 군기가 빠진 해병으로 보이나? 최광민. 내놈 같은 폐기물이 감히 누구의 군기를 논하는가? 박성철. 내놈이 말하는 부대의 안정이란 진실을 덮고 부하의 목숨을 버리는 것인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그들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해병대라는 철옹성은 이제 그들을 가두는 차가운 무덤이 되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모든 변명과 거짓이 발가벗겨지고 추악한 진실의 해골만이 앙상하게 드러나자 연병장에는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들의 침묵만이 감돌았다.
합참의장 강무진 대장은 그 어떤 감정도 담지 않은 목소리로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에게 명령했다. 그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섬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권위를 담고 있었다. 쓰레기를 치워라. 그것은 신호였다.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대기하고 있던 중앙수사대 요원들이 마치 먹이를 낚아채는 맹금류처럼 3명의 범죄자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일말의 동정도 없었다. 뭐들 하는 거야?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오태식 중사가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그의 팔은 등 뒤로 꺾인 채 차가운 수갑이 철컥하고 채워졌다. 그 소리는 그의 인생에 울리는 장송곡이었다. 수사관은 그의 전투복 어깨에 붙어있던 녹색 견장을 마치 더러운 넝마 조각을 떼어내듯 거칠게 뜯어냈다. 다음은 최강민 병장이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인형처럼 끌려가며 손목을 내주었다. 마지막으로 박성철 대위의 어깨에서 빛나던 은색 다이아몬드 계급장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상징적인 의식이 거행되었다. 한 수사관이 3사람의 가슴에 붙어있던 해병대의 자부심이자 상징인 붉은 명찰에 손을 댔다. 찍 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명찰이 속살을 드러낸 전투복 위로 떨어져 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었다.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자부심이었고 그들이 그토록 내세웠던 해병이라는 이름 자체였다. 이제 그들은 이름 없는 죄수일 뿐이었다. 수갑이 채워지고 명찰이 뜯겨나간 3명의 전직 해병은 연병장 중앙에 짐승처럼 무릎 꿇려졌다. 이제는 진짜 심판의 시간이었다. 3명의 장군이 다시 단상에 섰다. 가장 먼저 나선 것은 셋째 함대 사령관 강무결 소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평생 이 바다를 지키는 것을 나의 명예로 알고 살았다. 나의 동생 채아 역시 이 바다를 사랑해 해병이 되었다. 하지만 너희는 이 신성한 바다를 동료를 고문하는 도구로 진실을 감추는 무덤으로 만들었다. 너희는 바다를 모욕했다. 너희는 해병의 명예는 물론 이 바다의 명예까지 더럽혔다. 그의 연설은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의 호소였기에 더욱 가슴을 파고들었다. 다음은 첫째 합참의장 강무진 대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전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이 자리에 있는 흥룡 부대장, 연대장, 사단장. 그대들은 지휘 책임 소홀과 관리 감독 의무 위반으로 지금 이 시간부로 전원 직위 해제 및 보직 해임한다. 국방부 감사실의 강도 높은 감사를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이 3명의 범죄자는 군 형법이 규정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죄목으로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이며 나는 합참의장으로서 재판부가 그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권고라는 단어에 담긴 서슬퍼런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실상의 사형 선고였다. 마지막으로 해병대 사령관 강무혁 중장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무릎 꿇린 3명을 증오와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다가 이내 연병장에 도열한 모든 해병들을 향해 포효했다. 고개 들어라. 해병대 용사들. 그리고 똑똑히 봐라. 저것이 바로 명예를 잃어버린 해병의 말로다. 병사들이 겁에 질린 채 고개를 들었다. 붉은 명찰의 의미가 무엇인가? 선배들이 피로 지켜낸 이 땅과 동료의 목숨을 내 목숨처럼 지키겠다는 약속의 증표가 아니었나? 그런데 너희는 무엇을 했나? 그 명찰을 달고 동료를 괴롭히고 진실을 외면하고 비겁하게 침묵했다. 저 세 놈만이 죄인인가? 아니다. 이 연병장에 서 있는 너희 모두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방치한 나 자신이 바로 죄인이다.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몇몇 해병들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오늘부로 해병대의 이름으로 저 3명을 파문한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전우가 아니다.
오늘을 뼈에 새겨라. 다시 한번 동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직접 그놈의 심장을 뽑아버릴 것이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3명의 죄수는 짐짝처럼 끌려가 헬기에 던져졌다. 그들이 사라진 연병장에는 그들이 잃어버린 붉은 명찰 3개만이 흙먼지 속에서 처량하게 나뒹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다. 그때 강무혁 중장이 단상에서 내려와 아까부터 사색이 된 채 굳어있던 부대장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모든 분노와 위험을 거두고 그저 동생을 찾는 오빠의 목소리로 떨리는 한마디를 물었다. 내 동생은 어디에 있나? 흑룡부대 의무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 얇은 문 하나가 방금 전까지 천지를 뒤흔들던 권력의 세계와 고통만이 존재하는 절망의 세계를 나누고 있었다. 3명의 장군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수십만 대군의 무게보다 지금 저 문고리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세계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침상 위에 그들의 작고 사랑스러운 막내 동생이 누워 있었다. 머리부터 눈까지 하얀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고 입가에는 말라붙은 핏자국이 선명했다.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끔찍한 폭력의 증거물로 전시된 마네킹 같았다. 늘 굳건했던 오빠들 앞에서는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던 당찬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채아야. 해병대 사령관 강무혁 중장이 가장 먼저 무너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침상으로 다가가 그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그는 동생의 차가운 손을 잡고 그 위에 얼굴을 묻었다. 오빠가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무적 해병의 사령관이 아니었다. 동생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심장이 찢어지는 한심한 오빠일 뿐이었다. 강무진 대장은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고 강무결 소장은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채 눈물을 삼켰다. 당장 국군 수도병원을 경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다. 국내 최고의 외상외과, 신경외과, 안과 전문의를 모두 소집해. 이건 명령이다. 합참의장 강무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의무실을 울렸다. 채아는 즉시 의무 헬기에 실려 군과 민간의 모든 프로토콜을 뛰어넘는 최고의 의료 지원을 받기 위해 서울로 향했다. 그 후 며칠은 악몽과도 같았다. 수술실 앞을 지키는 시간, 끝없이 이어지는 검사,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피 말리는 시간. 마침내 모든 검사가 끝나고 담당 교수진이 3명의 장군 앞에 섰다. 환자의 좌안은 갯바위와의 충돌 시 시신경이 물리적으로 절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영구실명입니다. 영구실명. 그 단어는 세 형제의 남은 심장마저 파괴했다. 우한 역시 망막 박리와 유리체 출혈이 심각해 여러 차례의 수술이 필요하지만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시력을 보존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울 것입니다. 청신경 손상으로 인한 이명과 난청 역시 영구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권력도 명예도 분노도 이미 부서져 버린 동생의 몸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군사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윤채아의 영구상의 진단서와 수십 명의 증언 앞에서 가해자들은 그 어떤 동정도 받지 못했다. 그들은 군 교도소에서 평생을 보내거나 수십 년을 복역해야 하는 최고 형량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차가운 감옥 안에서 끝이 났다. 시간이 흘렀다. 채아는 지옥 같은 재활의 시간을 견뎌냈다. 처음으로 붕대를 풀었을 때 그녀가 마주한 세상은 한쪽은 완벽한 어둠이었고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이 뭉개져 보이는 흐릿한 수채화였다. 그녀는 절망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의 손발이 되어주는 오빠들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복도를 힘들게 걷던 그녀는 자신처럼 군대에서 상처를 입고 시리에 빠진 다른 젊은 병사들을 보았다. 그들의 텅 빈 눈동자 속에서 채아는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사명을 깨달았다. 그녀는 퇴원을 앞두고 오빠들 앞에서 하나의 서류를 내밀었다. 지난 몇 달간 흐릿한 눈으로 더듬더듬 써내려간 그녀의 제안서였다. 해병대 사령부 직속 인권보호관 신설에 대한 제언.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모든 부대를 감찰하며 오직 피해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새로운 직책이었다. 오빠, 나 이걸 하고 싶어.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위한 등대가 되어주고 싶어. 저 거친 파도 속에서 길을 잃은 후배들을 위한 꺼지지 않는 등대 말이야. 그녀의 한쪽 눈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다른 한쪽 눈에서는 그 어떤 별보다도 밝고 강인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상처가 아물며 생긴 새로운 희망의 각인이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심장부인 화성사령부 가장 상징적인 건물 본관 1층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무실이 생겼다. 해병인권보호관실. 그곳은 사령관 직속 기관이었지만 동시에 사령관의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해병대 역사상 가장 독립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었다. 사무실의 주인은 물론 윤채아였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해병대 최초의 여성 인권 보호관으로서 그녀는 수많은 후배들의 상처를 보듬고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왼쪽 눈은 여전히 의안이었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녀의 당당함과 강인함은 그 어떤 신체적 장애도 가릴 만큼 눈부셨다. 그녀가 만든 변화는 실로 엄청났다. 그녀가 직접 기획하고 개발한 익명 신고 및 상담 애플리케이션 지켜줄게는 이제 모든 해병대원의 스마트폰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녀의 사무실로 곧바로 연결되는 이 앱은 폐쇄적인 군 문화 속에서 비명을 삼키던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유일한 탈출구가 되어주었다. 그날 오후 채아는 백령도 흑룡부대로부터 화상 연결을 통해 한 젊은 해병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선임의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리던 병사는 처음에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지만 채아의 차분하고 공감 어린 목소리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우리가 있어. 채아는 자신의 경험을 굳이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와 눈빛에는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이해와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해당 부대에 즉시 인권 침해 조사를 명령하고 피해 병사에 대한 완벽한 신변 보호와 심리치료 지원을 약속했다. 상담이 끝나자 젊은 해병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채아의 존재는 해병대 전체를 바꾸었다. 그녀의 오빠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그녀가 만든 개혁의 파도를 더욱 거대한 해일로 만들었다. 합참의장 강무진 대장은 전군에 걸쳐 인권 존중을 지휘관 평가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고 이는 군 전체의 문화를 뿌리부터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해병대 사령관 강무혁 중장은 동생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구호 앞에 그러나 부조리는 영원히 추방한다는 문구를 덧붙였다. 그는 해병대의 자부심이 더 이상 폭력적인 문화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진정한 전우회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끊임없이 역설했다. 함대 사령관 강무결 소장은 해군과 해병대의 합동훈련 시 인권 상황 상호 점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서로가 서로의 감시자가 되어주는 건강한 견제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채아는 오랜만에 오빠들과 함께 한강공원을 찾았다. 한쪽 눈으로 보는 세상은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그녀는 이제 그 불편함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는 법을 배웠다. 흐릿하게 보이는 세상은 오히려 상상력의 여지를 남겨주었고, 끊임없이 들리는 이명은 세상의 소음에 집중하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들었다. 채아야, 후회하지 않니? 강무혁 중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해병이 되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동생에 대한 미안함이 그의 목소리에 묻어났다. 채아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후회? 아니, 오빠. 나는 다시 태어나도 해병이 될 거야. 그리고 다시 똑같은 일을 겪는다고 해도 나는 지금과 같은 길을 선택할 거야. 그녀는 흐릿한 시야로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나는 한쪽 눈의 빛을 잃었지만 그 대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어둠을 볼 수 있는 눈을 얻었어. 나는 세상의 온전한 소리를 잃었지만 대신 아무도 듣지 못하는 영혼의 비명을 듣는 귀를 얻었지. 내가 잃은 것보다 내가 얻은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소중해. 그녀의 말에 세 명의 오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들의 동생은 상처를 극복한 것을 넘어 그 상처를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따뜻한 등불로 승화시킨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해병대 내에서 전설이 되었다. 신병들이 입대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윤채아 인권보호관의 이야기였고 지켜줄 게 앱의 사용법이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해병대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가장 굳건한 명예가 되었다. 어느 늦은 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홀로 남아 서류를 정리하던 채아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 한쪽 눈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다른 한쪽 눈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맑고 강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해병의 명예는 붉은 명찰이나 강인한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용기, 어떤 절망 속에서도 동료의 손을 놓지 않는 마음, 그리고 부서지고 깨어진 자신을 딛고 일어나 더 큰 빛을 만들어내는 불굴의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윤채아. 그녀의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 해병대 역사에 영원한 해병의 이름으로 지워지지 않는 진홍의 각인처럼 새겨졌다. 그녀가 밝힌 정의의 포효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땅의 모든 군인들의 가슴 속에서 희망의 메아리로 울려 퍼질 것이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